코스피가 석 달 만에 2,5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악재를 전부 반영해도 바닥은 2,300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자신감의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바닥론의 근거, 한국 증시 68년의 역사가 주는 교훈, 고환율 시대에 수입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권의 움직임까지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2,500선이 무너졌어요. 올해 초만 해도 2,700 근처에서 움직이던 지수가 석 달 사이에 200포인트 넘게 빠진 거죠. 당연히 조정장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2020년 이후 가장 불안한 장세라고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루에 지수가 5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면 아침에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TV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결과가 흥미합니다. 대부분의 센터장들이 악재를 최대한 반영하더라도 코스피 하단은 2,300 정도라고 본 겁니다. 추가로 빠져봤자 2,300 근처가 마지노선이라는 뜻이죠.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전문가 집단이 합의한 하단 수준이 제시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전략에도 일종의 기준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문가 전망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눈높이를 갖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근거가 뭘까요? 미국의 관세 이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같은 악재들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미 가격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한국 수출 기업들이 받을 간접 타격까지 시장이 선반영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이 기대보다 더딘 점, 유럽 경기 지표의 둔화 흐름도 이미 지수 하락에 반영된 변수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바닥론의 진짜 핵심은 SK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하이닉스 실적이 좋으면 지수 전체가 받쳐지고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지수도 같이 흔들리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올해 코스피 등락을 보면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과 거의 동조화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까지 포함하면 반도체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 그중에서도 최근 실적 모멘텀은 하이닉스 쪽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이닉스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HBM 고대역 폭 메모리 때문입니다. AI 서버가 확대되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글로벌 점유율 위를 달리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도 하이닉스, HBM이 들어갑니다. HBM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층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제품인데요. AI 학습이나 추론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동시에 오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기존 메모리가 왕복 2차선 도로라면 HBM은 왕복 16차선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시대에 데이터 교통량이 폭증하니까 넓은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하이닉스 실적 전망이 꺾이지 않은 한 코스피가 2,300 밑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거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하이닉스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 이 2,300이라는 바닥 전망도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가동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변수는 다음 달 나오는 SK하이닉스 이 분기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HBM 매출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지, 수주 파이프라인에 변화가 없는지, 이걸 봐야 코스피 하단이 정말 지지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시점이 사실상 하반기 증시 방향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조정장에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두 번째 소식에서는 시야를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처음 시작했을 때 상장사가 몇 개였는지 아세요? 딱 12개였습니다.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을 때 고작 12개 회사의 주식이 거래됐어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2,500개가 넘으니 68년 사이에 200배 넘게 커진 겁니다. 거래소 초기에는 거래량 자체가 워낙 적어서 하루에 몇 건 거래되지 않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루 거래 대금이 수십조 원씩 오가는 모습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죠. 이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었습니다. 1992 연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한 것이 첫 번째 전환점이었고 1996년에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코스닥 시장이 출범했습니다. 외국인 개방의 의미가 큰 이유는 글로벌 자본이 유입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국제적인 잣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기업 지배구조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이때부터 본격화됐고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코스피가 300 근처까지 폭락했다가 구조조정과 개혁을 거치며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겪었죠. 당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30대 재벌 중 절반 이상이 해체되거나 합병됐는데 그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900대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2000선을 넘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1400대로 급락했다가 3000선까지 반등했습니다.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2500이 깨졌다고 공포에 빠지기 전에 한국 증시가 수차례 위기를 겪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해왔다는 맥락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서입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번 위기의 성격이 달랐고 회복에 걸린 시간도 달랐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회복에 수년이 걸렸고 코로나 때는 불과 몇 달 만에 전고점을 넘었죠. 다만 위기 때마다 회복해온 역사적 패턴은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68년간 성장해오는 동안 산업의 주축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초기에는 금융주와 건설주 중심이었고 2000년대에는 조선과 철강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핵심이죠. 시장이 커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시대에 맞게 교체돼 왔다는 게 한국 증시가 살아남은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구조적 변수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들에게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한국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인 기업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유독 높은 편입니다. 이게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끌어낸다면 한국 증시가 만성적으로 겪어온 저평가를 줄이는 다음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변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선언한 기업들이 실제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를 이행하는지 여부입니다. 선언만 하고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겠죠.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코스피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만큼이나 지금 뜨거운 게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곳이 수입 기업들이에요. 같은 물건을 해외에서 사와도 원화로 환산하면 비용이 확 뛰니까요. 예를 들어 100만 달러어치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3억 원이면 됐는데 1,400원이면 14억 원이 필요합니다. 1억 원 차이가 곧바로 마진에서 빠지는 거예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 단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게 이건 사업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이 고환율이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느냐? 근본적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돌아가다 보니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한국수입협회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국내 수입 기업에 총 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결제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 기업들이 해외 물건을 들여올 때 필요한 결제 자금을 우대금리로 빌려주고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대출 문턱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소수입업체들은 대기업에 비해 환율 변동에 훨씬 취약합니다. 환해지를 할 여력도 부족하고 달러 결제 금액이 매출 대비 크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수익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기업은 자체 재무팀에서 선물한 계약 같은 해지 수단을 활용하지만 직원 수십 명 규모의 중소기업이 그런 금융 인프라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규모가 시장 전체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한국의 연간 수입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니까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갖는 시그널로서의 의미가 중요해요. 정부와 금융권이 고환율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본격적으로 대응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다른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전체 지원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는 후속 움직임입니다. 하나은행이 먼저 나섰는데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놓는지, 정부 차원의 추가 환율 안정 대책이 뒤따르는지 이 흐름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구두 개입을 넘어서 실제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는지가 환율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단서가 될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국 경제의 체력입니다. 코스피 바닥이 어디냐도 환율이 언제 안정되느냐도 결국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쟁력에 달려 있는 거죠. 반도체가 잘 팔려야 경상수지가 버텨주고 경상수지가 버텨야 원화 가치가 지지되며 원화가 안정돼야 수입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내일은 미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 스케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방향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고요. 저도 내일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